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시계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를 격파해 볼 텐데요. 그럼 6월 15일 화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이제 함께 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강준호 책임 PB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 강준호 PB입니다. PB 그러면 이제 고객들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렇죠. 요새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때요? 뭐 아무래도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한 2주간 좀 상승이 좀 이어졌고 또 지수가 가장 높은 곳에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사상 최고치죠. 국내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분 좋은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상당히 현장에서는 또 다들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사상 최고치라고 좀 엄청나게 오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지수는 많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아 보이겠지만 올라오는 거의 내용을 보면은 기존의 주도주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테크주들을 비롯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제 주 포트폴리오가 이제 대형주 또 그런 주도주들로 많이 편입돼 있다 보니까 지수 대비해서 좀 상승이 더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수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좋아하신다 지금 네. 그런 분위기군요 현장은.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잠시 브리핑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25%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0.18% 상승하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은 0.74% 오르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10년 만기 국채는 연 1.51%로 전 거래일보다 0.04%포인트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게 오늘 브리핑을 마쳐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일단 월스트리트를 볼 수 있는 3가지 포인트를 잡아봤는데요. 이제 먼저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JP 모건 다이먼의 현금 쌓아둔다. 좀 이따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산으로 가는 바이든 증세. 그리고 세 번째, 캐시 우드의 귀환. 이렇게 3가지를 오늘 얘기해 볼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하나 이제 이슈를 격파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제 JP 모건의 다이먼 현금 쌓아둔다. 이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JP 모건 체이스 이게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인데 여기에 회장 CEO 맡고 계시는 제이미 다이먼이 오늘 새벽 어제 그러니까 그 가상은행 컨퍼런스, 뱅크 컨퍼런스에서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걸 한마디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이먼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엄청난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 인내심을 갖고 있으려고 한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기보다는 길어질 때 아주 좋은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금리가 더 오를 때 투자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JP 모건 체이스가 얼마나 현금 쌓아두고 있나 봤더니 한 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금 투자 기회를 노리면서 쌓아두고 있대요. 근데 그 투자 기회란 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금리가 오를 때를 딱 보고 그때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주로 채권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채권 가격 떨어지면 그때 쌀 때 사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자들이나 요새 고객들은 어떻게 요새 투자하고 계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할 때는 일정 부분의 현금을 확보하는 건 당연히 기본적인 사항일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가장 높은 곳에서 이제 출근을 했다고 했잖아요. 증시도 그렇고 시장 상황이 가장 높은 곳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도 이렇게 다이먼 회장처럼 멋진 말로 시작을 하고 싶지만 약간 그 투자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쌍봉에는 좀 팔아라, 아니면 쌍봉에는 쉬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지수가 이렇게 가장 맞습니다. 한 번으로 고점을 형성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S&P 500이랑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 상승을 했다가 눌림목이 있었고 다시 올라와서 이제 정고점 수준을 돌파하는 신고가가 되어 있는 거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트리플봉이라고 하는데 W자로 고점에서 형성이 돼 있어도 최고점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요인이라는 게 좀 필요할 거고, 또 만약에 이런 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또 이번에 뭐 FOMC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런 실망 매물이 또 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투자 경험에서도 그렇고 전고점에 다다랐고 뭔가 특정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일정 부분 현금을 확보해서 다음 투자 기회를 노리기 위한 좀 준비로 해두는 게 투자에서 또 현명한 결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약간 기다리는 분위기가 좀 많군요. 좀 처음에 이제 상당히 기분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갖고 있는 건 기분 좋아하시면서도 좀 기다리는 분위기. 예, 그런 게 이제 현장에 있군요. 근데 이 다이번 얘기가 좀 중요해 보이는 게 그동안 이제 월가에서는 인플레 우려가 상당히 좀 있었다가 좀 인플레 우려가 잠잠해졌잖아요. 뭐 S&P 500도 말씀 얘기했듯이 최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금리도 많이 하락하고 그런데 이제 큰손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이분만 이렇게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폴 트루더 존스라는 분도 CNBC에 나와가지고 어제 나와가지고 또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15, 16일 날 이제 FOMC 연방공개시장 위원회가 이제 예정돼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 FOMC가 계속 인플레를 무시한다면 자기는 인플레이션에 크게 베팅할 거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상당히 셀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 어디에 베팅할 거냐 그랬더니 금하고 비트코인, 현금, 원자재 이런 데에 베팅한다고 그랬어요. 인플레이션 아직은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손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투자하고 아니면 대기한 자금 들고 있다가 인플레가 오면 투자하겠다 뭐 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도 좀 인플레가 오면 어떻게 될지 그거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플레 상황에서 이제 어떤 자산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요. 앞서서 방금 이제 폴 트루더 존스가 얘기했던 그런 뭐 FOMC나 이제 페드에서 특정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플레에 크게 베팅할 거다. 이거를 한번은 거꾸로 해석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은 지금 이제 회의가 열리고 있고 16일 끝나고 나면 이제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진행을 할 건데 이런 시장이 지금 우려가 있고 또 너네가 계속 무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한다면 반대로 해석한다면 너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한다면 지금의 시장 상황이나 아니면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자기의 자금이 뭐 80%를 인플레이션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자금 또 조금 지켜본다고 했어요. 그거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좋은 흐름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오는 건 맞는 상황인 거고 여기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과연 좋은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나쁜 인플레이션이냐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만약에 나쁜 인플레이션이 와서 성장이 침체되고 자산 가격만 상승하는 시장이 온다면 당연히 이제 과거에 선례를 봤던 것처럼 금이라든지 아니면 달러라든지 이런 안전자산을 좀 많이 편입하는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계속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원자재를 비롯해서 이 원자재를 생산하는 이제 신흥국 국가들 지금 최근에 트렌드의 신흥국은 이제 아시아 쪽에 그 초점이 되어 있지만 과거 원자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제 브릭스라고 하죠. 뭐 브라질이나 러시아, 맞습니다. 인도, 차이나, 중국, 브릭스 그쪽에 대한 관심도 조금은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을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나쁜 방향으로 해석을 할 거냐가 좀 투자에 있어서 좀 결정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뭐 일단 인플레이션 대비하는 투자는 일단 머릿속에 좀 담아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계속 인플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나온 얘기는 기대 심리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또 뉴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뉴욕 연방 준비은행이 5월 뭐 소비자 기대 조사 뭐 이거 했는데 미국 소비자들은 1년 후 인플레이션이 4%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달만 해도 3.4%였는데 꽤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는 현장에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월가는 일단 16일 끝나는 그 연방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제롬 파월이 어떤 얘기할지 요걸 상당히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기대하면 저는 이제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개인적인 바람이나 아니면은 이제 시장에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기대치나 예상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랑 거의 동반돼서
GDP 성장률,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거에 네. 대한 전망치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미국에 대한 성장률이 벌써 6.8%를 예상한다는 세계은행 보고가 지난주에 나왔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성장률이 1.7%가 나오면서 원래 3%대 예상을 했던 국내 GDP 성장률이 내년도에는 올해 말에는 한 4%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엔 보면은 이 인플레이션을 상쇄하는 그 성장이 나오게 된다면,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좋은 말로 하면 이제 골디락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작년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부터 한 6월까지는 굉장히 좀 그 차가운 시장이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너무 뜨거운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좀 뭔가 지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약간은 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시장에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잘 주시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그 제이미 다이먼이 한 얘기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산으로 가는 바이든 증세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미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 코로나로 저기 피해를 받은 미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경기 부양책도 있지만 장기 플랜으로 이제 아메리칸 잡스 플랜 해가지고 인프라 재건 플랜 됐잖아요. 그때 2조 3천억 달러 엄청난 돈을 8년에서 10년 동안 쏟아붓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점점 이 의회에 가서 논의하는 과정에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패키지로 같이 붙어 있는 게 또 그 재원은 또 법인세를 올려가지고 21% 법인세를 28% 올려가지고 그걸 재원을 대겠다 그랬는데 이 자체가 자꾸 쪼그라드니까 이 증세안도 자꾸 표류하는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뭐 인프라 투자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줄어서 지금 1조 원대.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민주당 내에서도 아예 증세 없이 1조 이하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의 증세안을 보면은 이제 법인세를 21%에서 28%를 올리는 안 그리고 글로벌 최저세율을 15%로 좀 원래는 21%인데 이제 15%를 최근 G7에서 합의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최고 구간도 기존에 37%에서 이제 39.6%, 또 100만 불 이상을 이제 투자 수익을 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본이득세로 또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39.6%를 부여하는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엔 이게 월가에서는 이런 그 증세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월가나 아니면 기업들이 추진하는 일자리는 감소할 거고 반대로 도 줄고 뭐 그렇게 맞습니다. 되겠죠. 아무래도 제가 앞서 출연했을 때 이제 부자들의 투자나 아니면 일반적인 투자에서 성공하려면은 세금과 인플레이션을 이겨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온 시장이 다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 세금까지 증세가 되면은 추가적인 부담이 될 거고 지금 기업들의 이익이 좋은 거는 이제 코로나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인력 감축을 하면서 비용 절감을 한 거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로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다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이든의 이런 증세안과 연동되어 있는 인프라 투자안은 과연 시장에서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거냐. 실제로 지금 미국의 그 비고용 지표는 5.8%까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서 실업률이요. 실업률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일자리를 공급한다고 하면은 좀 더 좋은 일자리, 기업들을 위주로 한 민간 주도 일자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인프라 계획을 1조 7천억 달러까지 줄여가지고 그 의회에 냈는데 이제 의회선 또 양당이 이제 또 모여가지고 초당적 그 의원 모임에서 1조 2천억까지 줄여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또 받아들여질지는 바이든 행정부가 받아들일지도 잘 모르겠고 현재 되게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일각에서는 1조 달러 정도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맞습니다. 공화당도 한 9,700억, 9,800억 달러 정도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문제는 이제 어쨌거나 민주당이 공화당이나 둘 다 인프라를 투자하다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규모를 두고 지금 막 싸우는 건데 규모를 두고 왜 싸우는 건지.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좋은 일자리, 뭐 나쁜 일자리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뭐
미국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뭐 BBIG를 투자한다고 하면서 네. 디지털 인프라 쪽에 또 마찬가지로 중국도 디지털 인프라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약간 바이든 정부의 이 인프라 투자안을 보면은 당연히 디지털 인프라는 들어가 있지만 과거에 그런 좀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 쪽으로 좀 많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실익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판단이나 아니면 우려 또 아니면 그 다음을 준비한 또 중국과의 경쟁을 고려했을 때 디지털 생태계 우리가 기업들도 보면 요즘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예. 디지털 생태계로 가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가도 당연히 거기에 동조를 해야 되는데 단순한 일자리나 아니면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국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소득을 주기 위해서 네.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좀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제 살아남을 거. 그러니까 전통적인 일자리보다는 좀 새로운 일자리. 네,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시티그룹에서 이제 얘기한 게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했죠. 시티그룹에서 그 한 4가지 정도 네네, 맞습니다. 살아남을 것 같다. 그 어떤 게 있는지 좀 그게 이제 있어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투자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두 번째가 있고 또 전기차 인프라 분야 그리고 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 이렇게 4가지를 제가 꼽았습니다. 네. 뭐 이 부분은 이제 국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네. 인프라 투자안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요즘에 수소 경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EU에서 탄소 국경세라는 걸 네. 도입을 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보면 유럽은 굉장히 환경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해서 탄소 배출권에 네. 대한 가격을 많이 지불을 하고 있는데 그 외 국가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투자 대안이 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투자를 해보자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일관으로 해서 이제 ESG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ESG가 이제 기업을 투자를 할 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제 조달금리.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 기업에 대한 금리를 매기는데 대부분 재무적인 것만 평가를 했거든요. 네. 요즘에는 이제 ESG가 화두가 되면서 비재무적인 것도 고려를 해보자라는 게 됐고 그에 네. 대한 당연한 기준이 ESG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ESG를 잘 하고 있는 기업은 조달금리가 낮아지고 ESG를 못하는 기업은 조달금리가 높아지는 결국엔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ESG에 대한 대처를 잘하고 있으면 성장을 잘할 거구나 라는 걸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인프라나 아니면은 기업에 대한 투자나 앞으로에 대한 국가를 비롯한 기업들의 좀 대응이 미래에 대한 대응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친환경 투자 쪽으로는 좀 어떻게 그렇죠. 되든 네네. 관심이 늘어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네네.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이슈, 바이든 증세안 네. 어떻게 되나 이렇게 인플라 투자 계획하고 묶어가지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캐시 우드의 귀환 그렇습니다. 캐시 우드는 여러분들 뭐 많이 다 돈나무 언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매번 제가 얘기하지만 캐시가 그 돈은 아닌데 네. 이렇게 좀 다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르고는 있습니다. 별명으로 이제 캐시 우드가 기술주 투자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 올 초부터 이제 기술주에서 이제 가치주로 이제 자금이 이동하면서 좀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기술주로 자금이 오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면서 다시 좀 성적이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캐시우드가 이제 운영하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지난주에만 6% 오르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1.9%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렸듯이 9일날 이제 웨비나에서 캐시우드가 얘기하면서 이 가치주로 이제 올 초에는 순환매가 있었지만 네. 이 성장주로 순환매가 돌아오는 순간이 거의 손에 잡힐 듯하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사람 이거 예언이 이거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닌지 뭐 네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이 기술주 요즘에- 쪽으로 다시 돈이 올까요? 어떻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앞서서 네. 기본적인 걸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저희가 뭐 일반적인 시장이나 아니면은 뭐 경제 트렌드에서만 패러다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투자에서도 저희가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성장이 중심이 되는 패러다임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실적을 중시할 때가 있고 보시면 또 이제 가치를 중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성장과 그 실적과 가치가 세 개가 같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이 패러다임이 옮겨간다는 왔다 걸 갔다. 얘기하는 예. 건데 앞서를 바로 1년만 돌이켜 보면은
초반에는 이제 선정권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오자 이제 실적을 봐야 돼, 펀더멘탈을 봐야 돼 하면서 그 실적을 잘 내는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는 조금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가치주를 봐야 돼 하면서 움직였던 거거든요. 결국엔 다시 이게 뭐 거꾸로 돌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 패러다임 시프트는 당연히 성장주로 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기간을 보면은 이제 그 주도주라는 부분이 대부분 이제 구조적 성장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기업들의 고점을 보면 대부분이 2021년 1월 뭐 한 3일, 1월 10일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만 고점을 찍고 나서 거의 6개월 가까이 지금 거의 횡보를 했었기 때문에 눌림목이 있었고 아니면 뭔가 기간 조정이 있었고 가격 조정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다시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과 또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관심, 또 금리의 인하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적절한 시기에 떨어지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금리를 뭐 정책 금리를 내리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기술주에 대한 가치가 좋아 보인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캐시우드는 또 재밌는 얘기도 사실 며칠 전에 했는데 비트코인 책을 관련해서도 또 재밌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바뀌면서 비트코인이 태양광하고 신재생 에너지 이거 사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또 받아가지고 그 테슬라 전기차 업체 테슬라 업체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또 받아가지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클린 에너지 이 비트코인 채굴할 때 클린 에너지 사용이 확인되면 이 테슬라가 비트코인 거래를 이제 비트코인 착값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니까 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기술자랑 또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테슬라도 동반 상승하고. 맞습니다. 되게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아크 ETF의 포트폴리오 거의 8% 이상이 이제 테슬라에 좀 편중이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9.98%니까 10% 가까이 돼요. 맞습니다. 과거를 보면 저희가 이제 뭐 트럼프 정부 시절에 트럼프의 트위터 하나로 막 시장이 출렁였던 경험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주식시장이 약간은 이런 캐시우드나 아니면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나 아니면 발표 하나로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이는 부분이 변동성이 조금만큼 심한 것 같고요. 두 분이 클럽하우스라고 하면서 지금 맞습니다. 가격 올리고 있어요. 뭐 시장의 펀더멘털과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슈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뭐 요 테슬라만 올랐으면 모르겠는데 팡 주식 기술주들이 다 일제히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여기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아직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하고 미 의회는 이 빅테크에 대해서는 규제 움직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반독점 얼마 전에 뭐 법도 내고요. 해가지고 약재가 많기 때문에 그냥 좋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캐시우드 ETF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ETF를 뭔가 평가할 때 처음에 ETF를 투자를 할 때는 시장에 대한 패시브 형식,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형태로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섹터라고 하는 뭐 특정한 뭐 IT 아니면 자동차, 뭐 철강 이런 섹터 위주로 ETF가 발전을 했었고 이 캐시우드가 굉장히 시발점이 되기도 했고 또 국내에서도 많은 운용사들이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 액티브형 ETF, 또 테마형 ETF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시장을 좀 이끌고 있었거든요. 근데 좋은 흐름으로 보면은 정말 압축해서 우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자성이 높은 기업에 자금이 몰리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ETF의 본질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자산을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를 본다고 하면 이 성장주 중에 10개 기업을 집중해서 투자했지만 나중에 50년 후에 이 시장은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지만 이 기업들 중에 남아있는 기업은 두세 개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집중 투자가 지금은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또 잘못된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ETF를 편입할 때 당연히 이런 초과 수익을 위해서는 ETF도 편입을 해야 되지만 약간은 그 분산되어 있는 ETF도 같이 적절하게 혼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 줄 평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인플레와 금리 상승에 대비해서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 우려가 가신 듯하지만 큰손들의 움직임은 다른 모습입니다. 좌우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두고 미 의회에서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동적입니다.
인프라 투자에 따라 같이 가는 증세 방안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최근 테크주가 소리 소문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테크주는 매일매일 주가 움직임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기업들을 고르는 방법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줄 평까지 마쳤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네. 네. 제가 초반에는 이제 고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네. 했고 또 그러면서 쌍봉이니까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네. 말씀드렸지만 리스크 요인도 말씀해 네. 주셨죠? 개인적인 희망 사항이나 아니면 음. 지금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정말 골디락스 상태로 가면 얼마나 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그 FOMC 끝나고 나서 발표가 있으면서 또 시장이 움직이긴 하겠지만 네. 잘 시장의 우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연준이 잘 네. 이제 해석을 해서 또 잘 대응을 해서 시장이 잘 안착을 하고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금리에 대한 우려를 잘 해지하면서 네. 시장이 좀 올라가는 그런 천천히 네.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FOMC 결과는 우리 시간은 네, 내일 오늘죠. 모레 네, 맞습니다. 알 수 네. 있게 되겠죠. 예, 그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6월 15일 화요일 생방송 박연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에도 월스트리트를 3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이슈를 격파하는 박연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대신증권의 강준호 책임 PD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